이 진술 실수 몇 개만으로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억울하게 가해자가 무혐의가 나오는 경우를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하는 사이 은지민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증거 수집과 경찰 조사 대응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강제추행이나 강간 등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현장에서 신고를 해서 경찰이 현장에서 바로 증거를 채취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보통 피해자분들이 두려움이나 기타 이 가해자와 얽힌 관계 때문에 곧바로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첫째, 가까운 지인 등에게 이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많은 심적 고통에 시달리게 되는데요. 혼자 피해 사실을 숨기고 끙끙 앓기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지인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심리적으로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피해 직전과 직후에 이 지인과 나눈 대화나 통화 녹음은 고소 진행을 할 때 유리한 간접 증거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옷가지에 묻은 DNA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피해 당시에 입었던 옷이랑 소지품은 세탁하거나 버리지 말고 그대로 비닐에 넣어서 보관을 해야 합니다. 셋째, 피해 직후 이 전국의 해바라기 센터에 방문을 해서 상담 지원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바라기 센터에서는 전문 상담사가 피해자의 심리 치료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신체 검사, 치료, 증거 채취 등을 지원하는데 특히 이 DNA 정보를 채취해서 추후 증거로 활용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서 매우 유용합니다. 넷째, 피해를 당하고 다소 시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현장 사진을 반드시 남겨놓고 주변 CCTV 위치를 확인해서 사진을 찍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 시간이 지나서 사건의 내용이 흐려졌을 때 기억을 상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CCTV 영상과 관련해서는 보관 기간이 한 달 이내로 매우 짧기 때문에 경찰에 이 영상이 지워지기 전에 확보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경찰에서 이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것과는 별개로 한 가지 팁으로는 법원을 통한 증거보전 신청의 방법이 있는데요. 이 피해자는 가해자와는 달리 별도로 증거보전 신청을 할 수 없으나 대신 민사소송에서 이 원고의 입장이 되어서는 피해 사실을 어느 정도 입증을 해서 법원을 통해서 증거보전 결정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요한 증거라면 경찰에 요청하는 것과 동시에 민사소송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가해자와 나눈 문자, 카카오톡, 통화 내역이 있으면 반드시 남겨놓아야 하고 몸에 상처가 있으면 사진을 촬영한 다음 병원에 방문해서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일 이 문자나 카카오톡, 통화 녹음을 삭제했다면 포렌식 업체에서 최대한 디지털 증거를 복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로펌에서도 디지털 증거를 복구하기 위해서 제휴를 맺은 사설보건업체가 있고 필요한 피해자분들에게 업체를 안내해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이 범행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고 싶지는 않으시겠지만 이 사건 발생을 전후해서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명확히 떠올려 보아야 합니다. 이 CCTV나 목격자 앞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는 없기 때문에 통상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이 가해자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진술 대 진술의 싸움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때문에 사건을 전후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상세히 떠올린 다음 경찰에 출석해서 이를 육하원칙에 맞게 일목요연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이 성범죄 피해자분들이 경찰서에 처음 가보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되도록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사전에 이 피해 사실을 잘 정리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을 하고 경찰서에 출석하기 전에는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진술 연습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 잘 정리된 고소장이 제출되어 있다면 수사하는 경찰 입장에서도 사건을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피해자 조사도 훨씬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경찰서에 이 피해자가 혼자 출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진술을 실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성범죄 피해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본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참고로 예전에 제가 강간 피해자를 변호하면서 경찰에 같이 출석을 했었는데
당시 경찰이 피해자에게 사건 당시에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뢰인은 가해자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거나 칼로 위협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수사관의 질문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대답을 좀 버벅거렸는데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의뢰인을 제지하고 의뢰인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강하게 이 의뢰인을 붙잡은 행위가 폭행이라고 설명을 해주었고 의뢰인이 진술을 정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소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드린 것 같지만 실무에서는 이와 비슷한 실수를 하는 의뢰인들이 많습니다. 특히 사회 경험이 적은 젊은 여성분일수록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에게 다소 불리한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이처럼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은 나중에 법정에서 증거 자료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 진술 실수 몇 개만으로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억울하게 가해자가 무혐의가 나오는 경우를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또 가해자가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하면 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야 하는데요. 그때 이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과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달라진다면 무고나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제 경험상 몇 년 전까지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성범죄 유죄 판결이 많이 나왔으나 이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많아지면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과거에 비해서 그 신빙성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내가 피해자라고 해서 수사기관이 알아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겠지, 무조건 내 편이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고 수사기관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지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수사관과 같은 제3자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실체적인 진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진술 대 진술의 싸움으로 간다면 경찰 조사 단계부터 진술을 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 때문에 성범죄 변호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성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증거 수집 방법과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알아야 할 점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